자,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금융 실무에서 대출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이제 쓰이고 있나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실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계약서는 대형의 오피스 빌딩이나 뭐 리테일 빌딩 같은 거를 투자자가 이제 매입을 할 때 그때 이제 대출을 함께 일으켜서 매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아니고 이제 커머셜 모기지와 관련된 대출 계약서인 거죠. 구성과 목차 정도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출 계약서 이게 표지인데요. 뭐 제목이 있고 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흔히 대주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와 차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표지에 보통 적어 줍니다. 대출 계약서에서 빌려주는 사람 대주, 빌리는 사람은 차주. 이렇게 해서 대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자금의 기표가 이제 이루어지면 대주는 채권자가 되고 차주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지금 대주와 차주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보통 대출이 한번 이루어지면 트렌치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이런 그 대출에서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뭐 이런 것을 나눕니다. 뭐 나누지 않고 그냥 동순위의 대출로 다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큰 규모의 대출에서는 트렌치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순위 대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 개 금융기관이 하나의 순위로 그냥 혼자서 대출하는 그런 계약서가 오히려 이제 찾아보기 더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신디케이션을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리는 차주가 있고요. 실제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나 뭐 리테일이나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출 계약서에서는 이 차주가 이제 펀드나 리츠인 경우가 더 많겠죠. 이제 그리고 날짜 이렇게 해서 표지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계약서가 굉장히 그 조항이 많고 두껍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 앞에다가 이렇게 목차를 넣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은 제일 앞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이제 총칙이 보통 들어가고요. 이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계약서 안에서 차주는 무엇이고 대주는 누구고 기한의 이익은 무엇이고 이렇게 막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합니다. 이제 법률들 보면은 이제 맨 앞에 용어의 정의를 해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계약서의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를 미리 이제 깔끔하게 정의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2 장의 대출이라는 이 내용이 이 대출 계약서의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출을 어떻게 한다, 자금은 어디에 쓴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대출을 실행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 실행에 뭐 선행 조건, 후행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선행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대출을 기표한다. 그리고 대출이 기표된 이후에는 차주와 대주는 이제 또 어떤 조건을 잘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이제 적는 거죠. 그렇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상장에서 뭐 이자나 원금은 인제 어떻게 그 갚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얼마고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자 외에 여러 가지 수수료는 또 어떻게 돼 있고 원금의 상환은 인제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인제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기 상환할 수 있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죠. 저렇게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만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자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제 NOI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출의 인제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돈을 여러 개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다가 일정 금액 이상이 있도록 항상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을 위한 자본 관리 계좌라는 걸 만들고 대출금 계좌라는 것도 만들고 운영 계좌도 만들고 이자 유보 계좌도 만들고 이게 그 하나하나 계좌의 용도를 지금 다 이제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의 계좌들을 만들어서 그 계좌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저게 다 이제 대출의 상환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들이죠. 자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는 담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현재 이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이 담보의 목적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보는 어떻게 설정하고 뭐 어떻게 관리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에게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확인 및 보장이라는 거는 뭐 채무자는 현재 이제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대부분 이제 기업이거나 뭐 펀드 리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대출 계약서에 날인을 하기 위한 모든 내부의 수권 절차를 잘 지켰다 하는 등등의 대출과 관련해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서로 확인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잘 지키겠다 하는 다양한 약속들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계약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대출은 어떻게 하고 이자와 원금의 지급은 어떻게 하고 그걸 위해서 자금 관리와 담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인제 서로 그 지켜야 될 사항들을 잘 정했는데 그중에서 인제 뭐가 잘못되면 '아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다.'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인제 '이렇게 하면 채무 불이행이야.' 하는 그 조건들을 정하고 저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한이익 상실되면 그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을 인제 7 장에서 정합니다. 저게 이제 위험 관리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저기 들어있는 거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채무자는 돈을 빌리면 만기까지 안 갚아도 됩니다. 그쵸? 그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만기까지는 갚지 않고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빌린 돈을 만기에 이르기까지 갚지 않고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 그것을 인제 흔히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더 인제 상세한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7-1 조에서 정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당장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제 당장 갚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저 7-2 조에서 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8 장은 기타 정해야 되는 모든 사항들을 이제 남은 사항들 저기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계약서에 인제 별지로 담보 부동산은 하게 인제 어떤 부동산이다 하는 걸 특정하고 그 부동산에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차인들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인제 별지나 별점의 형태로 쭉 추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출 계약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페이지 목차 번호를 안 지우고 놔뒀는데 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페이지 뭐 어떤 것들은 100 페이지 넘는 그런 계약서들도 이제 허다합니다. 이제 그중에서 7장 채무불이행 부분만 간단하게 좀 보면요. "이런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다." 하고 이제 정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항목이 13 개네요. 이제 13 가지로 정해 놨는데 차주가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만기에 원금 갚지 않은 경우 외에는 대부분 쪼끔 말미를 줍니다.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인제 근데 14 일이 지나도록 그것을 치유하지 않을 경우 인제 이럴 때 채무 불이행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만기에 원금 갚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또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제 그럴 때 너무 엄격하게 채무 불이행을 정하고 바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 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조항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이제 않은 경우 그때 내용에 따라 적당한 말미를 좀 주고 인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쪼끔 예를 줍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3호 같은 거 보면은 차주에 대하여 부도 사유가 발생하고 이것은 이 대출과 전혀 관계없이 뭐 다른 일로 부도 사유가 발생해도 역시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자기 신용 관리 잘하라 이 말이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1호 내지 3호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3 가지 말하는 거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무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또 이제 정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확인 및 보장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거짓이더라. 이런 게 밝혀져도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인제 조건들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담보 가치가 하락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인제 발생했을 때 역시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뭐 그중에서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또는 법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부에 의해서
국유화가 되거나 몰수가 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담보물의 가치가 손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을 회수받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이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도록 이제 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외에 이제 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행되지 않을 때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도 채무불이행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채무불이행 사유를 정해 놓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죠. 다음 중에 어떤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차주는 대출금 전체에 대해서 상환 의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정해 놨는데 그걸 보면은 7-1조 뭐 1 호 내지 2 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1 호하고 2호 아까 봤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죠. 만기에 대출금 지급하는 거랑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금전 지급 의무 뭐 대표적인 게 이자 지급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나머지 의무들이 이제 많죠. 그런 그 채무불이행 사유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하기보다는 그걸 발견하고 대주들이 차주에게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지한 경우 그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갚지 않거나 이자를 갚지 않은 경우는 뭐 굳이 통지하지 않아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나머지는 채권자가 통지를 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이 계약서는 인제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처리한다 인제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 계약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 이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채권 인제 회수 절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계약서는 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흔히 대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대출의 상환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대출 계약의 뭐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아주 일부고요. 고게 지금 한 20 페이지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뒤에 모든 내용은 위험 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인제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내용들인 거죠. 이렇게 금융 거래에서는 위험 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계약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수많은 위험들이 관리되고 있다. 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론 7번째 시간 채권 투자의 위험과 신용 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